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종효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구글에서 나온 크롬캐스트에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USB처럼 생긴 한 5cm 정도 되는 기기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써본 적은 없거든요. 어떤 기기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선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별 소용은 없지만 해외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면서 국내 시장의 변화를 읽을 만한 하나의 지표로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트위터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하루였고,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얘기가 일종의 노이즈로 나오면서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주들의 흐름을 짚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크롬캐스트가 과연 뭐냐 언급해 주셨던 대로 USB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연결은 우리가 TVD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연결 그 부분들 단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HDMI 단자 같은 연결이 가능한 단자만 있으면 동영상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에서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크롬캐스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크롬캐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들고 다니는 USB처럼 생겼습니다만 요것을 이렇게 부착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화면을 똑같이 TV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지금 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내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의 유튜브 영상을 동일하게 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들이 이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왜 크롬캐스트를 굳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크롬캐스트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애플도 에어플레이라고 하는 비슷한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올쉐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삼성은 삼성 기기들끼리만 되고요. 그다음에 애플 에어플레이는 또 애플 기기끼리만 됩니다. 근데 구글 캐스트는 그런 걸 가리지 않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안드로이드, 크롬 웹,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애플의 사파리 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모두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기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화면을 TV로 전송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이 제공이 된다는 것이 다른 기술과의 차이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현재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의 방송 3개월 무료 방송권을 주고요. 이 크롬캐스트를 사게 되면요. 그 다음에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앱들을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 웹, 이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우리가 대부분 익스플로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웹브라우저 중에 최근에 크롬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크롬 웹브라우저를 사용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런칭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일단 강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에서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 살펴보게 되면 미국 아마존에서 어떤 전자기기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가 조사해봤더니 처음에 이제 이게 지난 8월 정도에 나왔는데 여름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지나가는 바람일 거다. 잠시 잘 팔리다가 안 팔릴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6개월이 지난 현재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판매 순위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킨들 같은 것들이 3위부터 6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양상인데 어쨌든 게임기보다도 더 많이 팔리는 것이 구글 캐스트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번 한 1, 2월 달 되면 줄어들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향후 이제 구매의 위시리스트 목록을 살펴봤더니 여기서도 1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구글의 이제 크롬캐스트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가격은 3만 원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지금 이걸 살려면 뭐 관세 뭐 이거저거 포함해서 5만 원대 가격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지금 $30 미만의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킨들이나 이런 것들의 신제품이 나오면 순위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향후 위시리스트에서도 구글 캐스트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엔 아직까지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쳐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는 전자기기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활용도가 높은 기기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반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일단 스마트 TV와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스마트 TV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인터넷이 연결되는 TV, 커넥티드 TV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 커넥티드 TV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TV보다는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한 5, 60만 원 정도는 더 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제가 스마트 TV를 사는 짓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건 이제 완전히 그 TV를 파는 업체들에 속아서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터넷을 연결해 봐야 쓸만한 앱도 별로 없고 완전히 거지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그거 이제 마케팅을 이용해서 무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그 TV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삼성이 됐든 LG가 됐든 그 어떤 스마트 TV도 사는 것은 가장 멍청한 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성이 최근에 에볼루션 킷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키트를 뒤에 달아서 그게 이제 마치 굉장히 대단한 것인 양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 입장에선 대단하겠죠. 그렇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글 캐스트, 크롬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불과 3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스마트 TV와 유사한, 그러니까 물론 스마트 TV와 똑같진 않죠. 유사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종의 계기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 보고 있는 크롬캐스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낮은 비용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셨지만 $30 미만의 가격으로 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강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호환성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죠. 삼성이 갖고 있는 올쉐어 기술, 그리고 구글이 갖고 있는 에어플레이, 또 LG도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데, 자, 이런 기술들은 자사 기기들만의 호환이라는 거죠. 근데 크롬캐스트는 그 어떤 기기를 가져와도 여기에 접속을 해서 동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기라는 점에서 다양한 기기와의 접합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향후 그 인터넷 시장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M2M, 즉 머신 투 머신으로 가는, 기계 대 기계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IoT 기술,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해서 물건 사이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기술이 될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호환성이란 말이죠. 자기네들끼리 하면 뭐 하겠습니까? 삼성 기기가 아무리 많아봐야 나는 애플의 기기를 선호하는데, 그러면 내가 3일간 인터넷 연결하기 위해서 삼성 걸 사야 되나요? 그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강요를 하는 거죠. 이 기술 쓰기 위해서 삼성 제품만 사야 된다라는 그런 강요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삼성이나 애플로 묶여버리면 괜히 브랜드 네임만 높아져서 높은 가격에 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기기의 호환성 자체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크롬캐스트는 분명히 구글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영역으로 한정짓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애플도 집어넣을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스마트 기기에서 굉장히 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접속할 수 있도록 넣어줬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은 이 8월 달에 크롬캐스트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공격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CBS라든지, 미국 입장에서 CBS라든지 ABC라든지 이런 데가 갖고 있는 그 하이 퀄러티의 컨텐츠를 과연 구글이 이렇게 마음대로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놔두겠느냐, 넷플릭스도 별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망 중립성 논란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구글 캐스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스트리밍 그 물량들이 나타나게 되면 현재 지금 통신망 상황에서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이런 국가들의 최근에 LTE 침투율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서비스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제한된 컨텐츠라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컨텐츠의 숫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모든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송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찾아보면 수십만 개가 나옵니다. 유튜브에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봤던 무한도전의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내고 사야 되지만, 어떤 특정 장면을 보기 위한 유튜브의 클립은 정말 공짜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동영상 스트리밍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쪼개진 동영상들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이제 일관된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앱들이
구글 플레이 앱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강점은 뭐냐면 콘텐츠 확장성이 그 어느 것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 바다에서 뛰놀 수 있는 건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 뭐 스마트 TV, LG 스마트 TV에 있는 앱을 활용해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 나오는지는 아마 확인해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통신 상태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TV를 쓰기가 굉장히 짜증나는데 미국같이 인터넷 상황이 더 안 좋은 국가들, 유럽처럼 상대적으로 더 열의에 떨어져 있는 국가들에서 이런 서비스를 쓴다면 그것은 거의 미친 짓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스마트 TV를 사기보단 차라리 가격이 3만 원대밖에 안 하는 크롬캐스트를 사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크롬캐스트는 계속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크롬캐스트의 광고에서는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낮은 가격에, 범용성에, 그다음에 컨텐츠의 호환성을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크롬캐스트에 계속 앱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되고 있는 앱 대부분은 여러 가지 동영상 스트리밍에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부과시키는 그런 앱들인데 향후 이 확장성은 어디까지 나타날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공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스마트 TV 앱은 수천 개에서 뭐 몇 개가 나와 있는데 구글 캐스트 갖고 뭘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구글 플레이 앱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관련된 앱들 숫자만 해도 또 크롬캐스트와 연결될 수 있는 숫자만 해도 벌써 스마트 TV의 숫자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TV는 아직 앱 시장이 커지지도 않았고 몇 천 개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순간에 비교해 보자면 어느 쪽이 더 쓰레기인지는 누구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도 느리고 쓸만한 앱도 없는 스마트 TV에 가서 놀 거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격도 싸지만 더 유용한 크롬캐스트에서 놀 거냐는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산업적으로도 영향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저도 그렇고 아마 앵커도 똑같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IPTV나 케이블 방송을 보면서 제일 짜증나는 건 돈을 얼마 많이 지급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방송도 번들로 묶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제일 불합리하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는 10,000원을 내더라도 제가 보고 싶은 한 6, 7개 정도의 방송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나는 실시간 방송 다 끊어버리고 VOD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건 몇 가지만 골라서 보는 그런 상품을 원하고 있는데 이제 명확하게도 케이블 TV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상품 내놓으면 다들 그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런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국은 OTT 서비스라고 해서 넷플릭스나 훌루의 서비스가 강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유료 방송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빠르게 줄고 있는 쪽은 케이블 쪽이에요. 그래서 케이블 쪽의 전반적인 월 순증 가입자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요. 오히려 IPTV라든지 위성TV 쪽이 그나마 좀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유료 방송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케이블은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컴캐스트 같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SO들을 계속 합병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블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컴캐스트가 점점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컴캐스트는 커지고 나머지 중소업체들은 모두 합병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미국도 보지 않았던 위성 TV라든지 IPTV 같은 형태의 다른 유료 방송 시장들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넷플릭스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지만 가입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순증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 순증가입자의 증가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크롬캐스트와 같은 이런 기기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하드웨어의 변화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콘텐츠 측면의 변화, 즉 넷플릭스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히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CBS나 ABC 같은 미국의 주요 방송국들이 그동안 넷플릭스나 훌루를 멀리했지만 이제는 이쪽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들도 유료를 한다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시장 내에서 여러 방송국들의 흐름이 물론 아직도 주도권은 이 기존의 지상파가 쥐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이쪽으로 약간씩 이동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롬캐스트가 변화의 주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OTT라고 하는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실제로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그런 기기들의 수요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스마트 TV의 강력한 경쟁자 혹은 또 비교가 안 되는 경쟁자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도 우리도 이제 TV 만들고 IT 쪽이 강세인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산업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스마트 TV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비슷하긴 하나 개념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른 개념 때문에 혹은 또 편의성, 예를 들어 왜 꼭 구글 캐스트 비록 가격이 싸지만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난 100만 원 더 주더라도 스마트 TV를 사겠다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모두 통칭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르신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글 캐스트 같은 새로운 기기가 개념적으로 안 다가오실 거란 어렵죠. 말이죠. 네. 그렇다면 오히려 그냥 스마트 TV 사서 뭐 어차피 스마트하게 이용하시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스마트 TV를 그냥 사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크롬캐스트 자체가 스마트 TV를 대체한다라는 얘기는 오버가 되겠지만 네. 분명히 사람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소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 TV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스마트 TV가 그동안 누렸던 프리미엄을 깎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리미엄을 깎는. 네, 그러니까 스마트 TV라고 해서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높은 가격을 형성해 왔는데 이것을 깎아 먹는 데는 우리나라에선 아니겠지만 미국이나 일부 유럽 시장에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상파나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법 상황들이 과연 그것을 허용해 줄까? 왜냐하면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못하고 있는 서비스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대부분 다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내비게이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GPS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법들이 통과되지 않아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들이 있죠. 개인정보의 침해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반드시 옳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IT 기기를 저처럼 선호하고 먼저 쓰고 싶어하는 얼리어답터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중요한 서비스 하나를 못 쓴다라는 거 굉장히 아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GPS를 활용한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니까 네. 실제로 200만 원 주고 사더라도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들어와 봐야 기존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걸 눈으로 써서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글 글래스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법의 통과 여부가 남아 있어서 일단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로 보면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V를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앞으로 스마트 TV라는 포장하에 가격을 100만 원 정도 끌어올리는 일은 점점 힘들어질 거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라든지 브로드밴드 쪽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서비스의 핵심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IoT 혹은 M2M이라고 불리는 사물 인터넷 시장의 확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기기를 늘려나가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망이 우리나라처럼 잘 갖춰져 있는 데에서는 추가 투자가 제한적일 수 있겠으나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 같은 이런 국가들은 아직도 엄청난 투자가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유선 투자와 무선 투자를 우리나라는 그동안 병행해 왔는데 이들 국가는 유무선 투자를 동시에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선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장비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통신주들은 해외로 나가서 그동안 국내에서 깔아놓은 통신망이라든지 그동안 했던 서비스의 이런 노하우들을 해외 시장에 얼마나 팔 수 있느냐가 향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해외에 진출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면 그와 관련돼서는 좀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컨텐츠 측면인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 시장에 아직도 우리가 방송 시간의 편성표에 묶여 있는데요. 왜 이제 우리가 편성표에 묶여야 됩니까? 이제는 묶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뭐 티빙이라고 하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푹이라고 하는 서비스 네.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실시간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내가 TV 방송국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면 갈수록 편성권을 갖고 있는 방송국의 입장보다는 PP, 즉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PP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의 입장이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대에 중요한 콘텐츠를 끼워 넣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얼마나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상파들은 가장 이제 허접한 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지상파들은 모든 콘텐츠들을 아웃소싱하고 있거든요. 드라마도 전부 외주 제작사에서 만들어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뉴스나 일부 뭐 탐사보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외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외주에서 만들어지거나 내부에서는 PD 정도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모두 아웃소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이제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케이블 TV라든지 PP 쪽의 흐름이 앞으로는 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일이긴 하나 컨텐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최근에는 공중파보다도 더 많은 이슈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CJ 계열의 이 네. 방송 콘텐츠 종목군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 크롬캐스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이슈는 바로 국도화학입니다. 한 달 반 새 거의 20% 정도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국도화학은 우리가 많이 집중하지 않았던 중소형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중소형주 국도화학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구간에도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것. 분명히 회사 내에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지수가 못 간다라는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못 움직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1월 달에 우리가 흔히 이 증시의 1회 효과를 얘기할 때 제뉴얼 이펙트, 1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연초에 내놓음으로써 그 정책에 연동돼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그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수익률이 좋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1월 효과인데 네. 그런 1월 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중소형주들 쪽에서도 좀 좋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네. 실제로 국도화학의 신고가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회사는 과연 좋은 회사인지 향후 또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도화학이 바로 그 1월 효과의 수혜주가 될 거라는 예상이신가요? 1월 효과 아직 정부의 정책이 명확해지지 않아서요. 이 종목이 그 수혜가 될지는 좀 미지수이지만 현재 신고가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 이유가 전방 산업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전방 산업의 효과들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사업이 되었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가 관리를 잘해서 원가를 최대한 줄여서 내가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물론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가 관리를 잘해서 비용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주요 제품이 에폭시 레진이라고 하는 그 제품입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에폭시 레진이 뭐에 쓰는 거냐면 도료, 페인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색깔이 있는 페인트가 아닌 약간 번쩍이는 그런 재질의 일종의 플라스틱을 입히는 그런 포장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폭시 레진의 주요 재료가 되고 있는 것은 폴리프로필렌 계열의 그런 원재료들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원재료들 가격이 지난 2011년 이후로는 계속 하락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원재료 가격은 빠져서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품 가격을 보시면 제품 가격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크게 나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이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왔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의 움직임과 현재 이 제품 가격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국내 입장에서는 환율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네. 원화 지금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자연스럽게 싸지는 그런 환율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원가 관리가 되면서 마진이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에폭시 레진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원재료 혹은 도료 같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커지는 시장일 때 얼마나 빠르게 생산 능력을 넓혀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공장을 넓혀나가면서 에폭시 레진의 생산 능력이 2013년도에는 정체였는데요. 2014년 정도에 추가적으로 한 100만 톤 정도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 물량을 늘린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관리가 돼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데 물량은 많이 팔리니까 네. 많이도 팔고 수익성도 좋아지는 이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는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반영하면서 신고가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상황들 들어보면 굉장히 참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국도화학 어떤 회사인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에폭시 레진이라고 하는 것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그 외 여러 가지 수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주력은 네. 에폭시 레진인데 이 에폭시 레진이라고 하는 주력 제품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겠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다우케미칼이 16% 정도로 2위고요. 네. 그다음에 뭐 헥시콘 헌치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가장 높은 비중. 네, 이 국도화학이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많이 차이도 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에서 빅3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뭐 네. 대만의 나니아 정도가 11% 정도로 이제 그 4위권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뭐 중국 업체를 포함한 이 업체들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 이 네. 부분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증설을 통해서 향후 이제 비중을 더 넓혀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금리가 이제는 내려가기보다 올라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다른 부분보다는 주로 개인 부채가 많아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한 기업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부분 기업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유상증자, 추가적인 채권 발행을 통해서 빚을 줄이거나 더 좋은 조건의 채권을 미리 발행해 놓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재무구조가 튼실한 것은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주들을 봐야 되겠지만 네. 여기 입장에서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국도화학의 전반적인 이 재무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우월합니다. 순차입금 비율이 마이너스죠. 순차입금이 마이너스라는 건 결국은 차입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순연금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부채 비율도 현재 지금 1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다른 기업, 그다음에 한국 기업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차입금 비율을 보시면 마이너스 국면으로 내려가면서 순연금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시가총액의 한 40%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자산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좋은 기업이라면 꾸준한 배당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주당 배당금을 보시면 작년에 1,000원 했고요. 올해도 1,000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5만 원을 넘어서 시가총액 그 기준, 그러니까 시가 기준의 배당률을 보시면 2%도 안 되는 작은 그런 비율이긴 하지만 네. 연간 1,000원이 됐든 뭐 500원이 되었든 900원이 되었든 꾸준하게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요. 또 하나 이 회사는 설립 이후로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성장도 속도가 느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익을 내면서 원가 관리라든지 매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우량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니까 기업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최근에 상황도 좋아지면서 모멘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이제 투자자분들께 중요할 텐데 앞으로는 투자 방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네. 아까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것이 전방 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는 네. 다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에폭시 수준이 실제로 에폭시 레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이 바닥면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건설 현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홍대 주변에 난 건설 현장인데 바닥이 굉장히 미끈미끈하죠. 네. 여기 바른 이 수지가 에폭시 레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주요 매장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술 감각이 좀 뛰어난 그런 매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게 혹은 뭐 아틀리에 이런 데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를 노출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빛나는 그런 마감재로 마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게 대부분 에폭시 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건설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많이 쓰일 수 있는 소재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용도 이제 이런 건설용 용도로 쓰이고 그다음 쓰이는 게 그림을 보시면 이제 현수교라고 하는 이런 큰 다리가 나오는데 이런 다리 내에서 또 상당 부분의 이 부품에다가 에폭시 레진을 입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설 현장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네. 또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배와 관련된 제품에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겉에 이제 바르는 도료는 KCC나 이런 데서 만들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안에 그 번쩍이는 그 겉에 외장재를 입히는 것은 에폭시 레진으로 이제 칠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 수요가 뭐 당장 좋아지진 않겠지만 더 나빠질 것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조선시황 쪽에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전방 산업의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있을 증설로 인한 모멘텀이라든지 네. 그리고 전방 산업이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모멘텀과 성장 모멘텀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뭐 추경 매수는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날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 비중인데 중소형주이고 그렇게 거래가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10% 이상 가져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고요. 10% 정도까지는 조정을 이용해서 채워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도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기업 자체도 안정적이고 또 성장 모멘텀도 있으니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마지막 주제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동차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완성차 업계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할 시점인데요. 또 폭스바겐은 또 기술을 새롭게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폭스바겐이 공용 모듈화를 제시했다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폭스바겐이 그동안 선도업체라고 보긴 좀 힘들었죠. 왜냐하면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용차 정도의 브랜드였기 때문에 기술 선도 기업의 이미지보다는 푸근한 국민차 이미지가 강했던 그런 브랜드였는데요. 네. 최근에는 경영 혁신을 꾀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상용화 기술에서는 선도 기업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를 비롯한 GM과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상용차 기업들이 오히려 폭스바겐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뒤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폭스바겐이 이런 기술을 내놓은 곳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이제 치열한 시장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땐 중국 시장이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지만 여전히 기술의 경쟁력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의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을 더 높게 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중형차들의 마진 추이인데요. 대표적인 브랜드인 혼다, 도요타, 포드, 그다음에 쉐보레의 이 주요 모델들의 마진이 2014년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거의 뭐 가격 차이라든지 기술력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엔진은 다 다운사이징, 연비효율은 다 높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자동차의 외형은 매끈하게 다듬고 이런 비슷한 트렌드로 나가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제일 처음에 가격 경쟁력으로 들어왔다가 가격 대비 품질도 괜찮네라는 인식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을 엄청나게 레벨업 시켰거든요. 근데 현재 정체되고 있는 건 다른 기업들이 가격도 떨어뜨리고 품질도 더 현대기아차보다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현대도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독일 업체들의 전반적인 가격 정책은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빅3는 가격을 분명히 낮췄습니다. 그런데 연식을 신형으로 변경하면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00달러나 가격을 낮췄죠. 네. 그런데 독일은 더 공격적입니다. 최근에 지금 폭스바겐의 제타와 파사트라고 하는 모델을 보시면 실제로 연식은 많이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17,000달러였던 가격을 15,000달러까지 낮췄다라는 것이고요. 파사트는 27,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가격을 낮췄다라는 굉장히 거죠. 많이 낮춘. 네, 그러니까 가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낮추면서 실제로는 소나타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이제 그랜저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미국에서 이제 그랜저 같은 모델도 가격을 높일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독일 차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면으로 봤을 때 세계 최대 시장은 분명히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에 지금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냐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를 더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수요 증가율은 한 10% 내외 정도, 즉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면 맞지만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고 이들이 또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늘려나가는 것도 제한적이고요. 실제로 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동부 연안 지역의 해안 지역이나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한성의 주도 정도의 일부 사람들만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향후 이제 늘어날 걸 생각해서 주요 빅5 자동차 회사들의 설비 투자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 내에서도 분명히 자동차가 공급 과잉에 빠질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에 돌입해 있고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공급 과잉 가능성이 서서히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IT를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들이 모두 어떤 흐름을 겪었습니까? 가격 경쟁 치열해지고 공급 과잉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서로 기술 경쟁으로 가거나 아니면 가격을 떨어뜨려서 가격으로 경쟁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더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폭스바겐이 참 이제 이미지를 바꾸면서 신기술을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현재 내놓은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예, 일단 그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듈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먼저 모듈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듈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부품입니다. 그런데 부품인데 표준화된 부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운 얘기로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3,00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3,000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모두 조립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그런데 이 조립의 효율을 위해서 이 3,000개의 부품을 미리 한 20개 정도의 부품으로 요약해서 만들어 놓으면 네. 마지막에 최종 조립 단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쉬워지죠. 네, 20개만 그냥 꽂아 놓으면 바로 컴퓨터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장 하나에다가 너는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라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모듈만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너는 키보드와 관련된 모듈만 만들어라. 그러면 최종 조립 공장에서는 그 부품 회사에서 모듈화된 부품을 쫙 가져다가 말 그대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000개의 부품이 15개의 부품으로 줄어드는 게 바로 모듈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현대 대량 제조 기술의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모듈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됐냐면 자동차는 각각의 세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가 일종의 자동차의 레벨인데요. F등급이면 플래그십, 가장 고급차고요. 2등급이면 뭐 그 다음. 그래서 뭐 D등급 아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형차, C 세그먼트가 준중형, 그 B급으로 내려가면 소형, 그다음에 A는 이제 경차가 되겠죠. 네. 그런 식의 이제 세그먼트가 나뉘게 되는데 그동안 모듈화는 C 세그먼트면 C 세그먼트 안에서만 모듈의 공용화가 가능했다는 네. 거죠. 그런데 폭스바겐이 새롭게 만들어낸 기술은 이걸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 세그먼트에서 썼던 부품을 D 세그먼트, 아래로 B 세그먼트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건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공용화시켰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앞차축과 엔진, 네. 그리고 기어박스와 페달박스 정도만 같이 그 스탠다드하게 만들고요. 나머지는 모두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만 공용 모듈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모듈을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 축만 고정을 시키고 차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넓혔다가 모두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의 공용 모듈만 잘 만들어 놓으면 요것을 기초로 해서 앞뒤에 뭐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모델인 골프 모델의 그 공용 모듈 하나만 가지고도 예전에는 폴로 정도만 같이 나눴었다면 이제는 폴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차들 뭐 팬텀이라든지 CC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나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좀 더 도식화한 것인데요. 과거에 이제 기술 발전별로 보시면 이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의 모듈만 공유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모듈을 점점 많은 차들에게 공유가 가능해지는 그런 형태의 기술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자동차의 세그먼트별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SUV, 뭐 승용차, 그다음에 뭐 외관 형태, 차의 그 형태도 가리지 않고도 공용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엔진과 앞차축, 기어박스 이런 거 공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엔진도 마구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TSI라고 하는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솔린 모델, 그다음에 TDI, TSI 제너레이터가 달린 그런 모델들, 그다음에 플러그인, e드라이브 전기차죠. 이런 부분들과 함께 CNG 같이 천연가스를 쓰는 그런 전체적인 엔진까지 다양한 엔진까지 부착하게 된다면 한 가지 모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을 이렇게 점점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말 그대로 범용 모듈화인데 범용 모듈화를 이렇게 가져가니까 그 기술을 본 다른 회사들이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올해 초에 자동차 그 전시회에서 네. 이 새 폴로 7세대 폴로 7세대
폴로가 아니라 그게 뭐죠? 골프를 내놓으면서 이제 이런 기술을 전시를 했는데요. 그것을 보고서 도요타라든지 르노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바로 비슷한 기술을 쫓아가겠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비용을 낮추는데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차는 아직까지 이런 기술까지는 나가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투자 전략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경쟁의 그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공용 모듈화 신기술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먼저 이제 성공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용 모듈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차량을 일정한 그 공용 모듈을 두고 나머지는 레고 블록처럼 쌓아두는 것과 같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것을 성공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길거리에 다니시면 혹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카니아사에서 나온 트럭입니다. 그래서 공사장 주변에서 이런 트럭들이 지나가신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 트럭은 국내 모델보다는 해외 모델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볼보나 스카니아 모델들이 많은데, 이 스카니아 같은 경우가 앞쪽에 이런 공용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두 레고처럼 블럭으로 쌓기식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전략의 모두를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2008년도, 9년도에 정말 힘들어할 때 이 회사는 꾸준하게 10%, 20% 이상 영업이익률을 내면서 잘 유지해왔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범용 모듈화라고 하는 것이 비용을 낮추기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모듈화가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 비용이 낮았고, 그래서 남들은 어려워서 죽겠다, 우리 뭐 직원 자르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도 이 회사는 수익성을 잘 냈거든요. 그래서 이 범용 모듈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낮은 비용 체계를 만들므로써 좋은 사례가 됐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공용 모듈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공용 모듈로 만든 모든 차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공용 모듈은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모두 똑같은 모듈을 썼기 때문에 그 모듈에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 자체의 신뢰도가 타격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용 모듈화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범용 기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국내 자동차 제조 기업들은 분명히 과거 대비해서 기술력 높아졌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졌지만 이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못 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술력 차이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가 격차가 나면서 수익성의 차이가 나든지 제조 원가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완성차 쪽에만 올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완성차에도 실리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국내 부품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회사에 쓰인다라기보다는 현대차가 생산 물량을 앞으로 계속 늘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의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품의 글로벌화에 있어서 가장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한국타이어와 한라비스테온 공조입니다. 이 두 기업은 점점 이제 생산해내는 그 회사들, 또 이제 채택되는 회사들이 넓어지고 있는 측면이라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만도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전장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자 IT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차 여러 가지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거거든요. 자동 주차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자동차를 인식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전장 부품들을 최근에 만도가 많이 생산해내고 있고, 이런 만도의 생산 기술 인정받으면서 중국 법인의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조금 제거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글로벌 부품사로서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투자 전략은 큰 줄기는 두 가지. 현대기아차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 쫓아갈 수 있는 부품사를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글로벌 밴드 업체로서 성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관련된 기업으로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업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해외 증설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부품을 주목해서 봐야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기업인 완성차 업체를 또 안 보고 넘어갈 순 없잖아요.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기술을 정말 발전을 시켜야 할 텐데 아직은 미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현대기아차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좀 살펴봐야 할까요? 장기적으로 나는 매매하지 않고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뭐 일정 부분의 현금을 유지하고 있다면 뭐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치를 과거에 비해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도 이후에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점유율이 높아지고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서 현대기아차는 그때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높은 주가 수준까지 왔죠. 현대기아차 그때 망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제 기억으로는 5,000원대 미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5만 원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교해 보면 분명히 높은 수준이죠. 최근에 고점만 생각하시면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디서 시작했는지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비스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3대 종목이 저는 뭐 망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계속 지적되고 있는 환율 효과와 함께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같은 쪽에서 현대기아차를 압박하기 위한 장벽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쌓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최근에 안전도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미달한 대부분의 회사가 현대기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차들이 약한 부분만 골라서 공격하고 있는 해외 업체들의 흐름을 고려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완성차는 시장 수익률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기에는 최근에 모멘텀이 굉장히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셨습니다.